유럽 군사 강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사재기하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뭐죠? 전통의 군사 강국 아니었나요? 근데 지금 이 나라들이 뭐 하고 있냐면요. 한국한테 무기 달라고 줄 서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요. 이게 2020년대 유럽의 현실이에요. 2025년 한 해만 봐도 정말 미친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었거든요. 창군 이래 최초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돈만 많이 쓴 게 아니라 글로벌 파이어파워라고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대한민국을 세계 5위로 평가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에요. 영국 6위요. 프랑스 7위고요. 일본은 아예 한참 뒤고요. 북한은 34위래요. 34위. 이게 바로 현실이거든요. 솔직히 영국이랑 프랑스 좀 불쌍하긴 해요.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들 아니었나요? 근데 지금은 한국한테 밀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영국 언론에서도 이거 보도할 때 되게 조용히 하더라고요. 자존심 상하니까요. 근데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한국이 이제 진짜 군사 강국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군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사람 많이 뽑아서 총 들리는 그런 시대는 진작에 끝났거든요. 지금은 기술 중심이에요. 첨단 무기 체계, 네트워크 중심 작전, 이런 게 핵심이 된 거죠. 스웨덴의 군사 전문 채널 밀리터리 어부에서 2026년 한국군이 얼마나 막강한지 분석했는데요. 거기서 한국군을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군대 중 하나로 분류했어요. 치명적인. 이 단어 선택 좀 보세요. 그냥 강하다가 아니라 치명적이래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뉴스앤드 월드 리포트라고 미국 매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대한민국을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갖춘 세계 6위권 강대국으로 분류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지역 안보의 변수가 아니라 국제 안보의 축이라는 거예요. 축, 중심이 된 거죠. 이제 세계가 한국 눈치를 보는 시대가 온 거예요. 2025년 국방 예산 61조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이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응 징보복 이 세 가지거든요. 북한이 핵미사일로 위협하면 우리는 뭐 하냐고요? 발사 전에 선제 타격하고 날아오는 건 다 요격하고 그래도 뭔가 터지면 북한 전체를 초토화시킬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삼축 체계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2025년 11월 2일, 이날 진짜 역사적인 날이에요. 우리 군의 독자 정찰 위성 5호기가 궤도에 안착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대한민국이 미군 자산에 의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북한 전역을 2시간마다 감시할 수 있어요. 낮이든 밤이든 비 오든 눈 오든 상관없이요. 전천후 감시 체계가 완성된 거죠. 미국한테 야 북한 어디 뭐 하는지 좀 봐줘 이러면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직접 다 보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전쟁에서 정보가 곧 생명이잖아요. 그 정보를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하늘에서의 변화는 더 드라마틱해요. KF-21 보라매라고 들어보셨죠?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요. 이게 2025년에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들어갔어요. 2026년 3월에 1호기가 출고되고 올해 말까지 전력화가 목표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전투기가 아니에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라는 거죠. 주변국들 반응 좀 볼까요? 일본이 지금 완전 멘붕 상태예요. 일본도 F-3 나고 자체 전투기 개발하겠다고 난리인데요. 진척도가 한국의 절반도 안 돼요. 예산은 한국보다 훨씬 많이 쏟아부었는데 결과물은 아직 그림만 그리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 회의할 때 한국 이야기 나오면 다들 침묵한대요. 말 그대로 할 말이 없는 거죠. 지상에서도 성과가 줄줄이 나왔어요. 2025년 12월에 KTSSM 천무라고 전술지대지 유도무기가 전력화 완료됐거든요. 이게 뭐 하는 무기냐면요.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정밀 타격하는 무기예요. 북한이 갱도 속에 숨겨놓은 포들 있잖아요. 수도권을 위협하는 그거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LSAM 체계 개발도 마무리됐어요.
한국 형사드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거 진짜 미친 무기거든요. 북한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패트리어트, 천궁, LSAM 이렇게 다층 방어망이 완성된 거죠. 북한이 미사일 쏘면 3단계 방어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방이라도 뚫고 들어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된 거거든요. 2026년 국방 예산은 더 미쳤어요. 65조 8천억 원이에요. 전년 대비 7.5% 증가한 거거든요. 이게 단순한 증액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라고 봐야 해요. KF-21 양산 예산만 2조 4천억 원이에요. 국산 전투기를 이제 대량으로 찍어내겠다는 거죠. 드론이랑 무인체계 예산도 폭증했어요. 이제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거든요. 센서, 네트워크, 알고리즘이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한국은 이미 그 준비를 끝냈고요. 유럽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디펜스 이유라고 유럽 군사 전문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서 진짜 재미있는 질문을 던졌어요. 왜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같은 한국산 자주포를 선택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진짜 압권이거든요. K9 자주포요. 이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예요.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 나라들이 왜 K9를 샀는지 아세요? 성능 때문이에요. 단순히 괜찮은 무기가 아니라 완벽한 무기였던 거죠. 영하 25도의 노르웨이 북부에서 실사격 테스트를 했대요. 눈과 얼음으로 덮인 극지에서요. 근데 K9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작동했거든요. 유럽산 자주포들은 추위에 얼어서 고장났는데 K9는 아무렇지도 않게 포탄을 날렸어요. 이게 바로 실전 무기의 차이예요. 유럽 댓글 반응 좀 볼까요? 폴란드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대한민국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는 명예와 신뢰의 상징입니다. 명예와 신뢰의 상징. 이 표현 좀 보세요. 한국 제품이 이제 신뢰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더 재미있는 댓글도 있어요. 독일은 1년에 탱크 25대밖에 못 만듭니다. 우리는 당장 1000대가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는 K를 선택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만드는 나라 아니었나요? 근데 생산 능력이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폴란드가 K 전차 1000대를 주문했는데요. 한국이 너무 빨리 납품해서 폴란드가 오히려 좀만 천천히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말이 돼요? 무기 사놓고 천천히 가져가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한국의 생산 능력이에요. 또 다른 댓글 보면요. 유럽산 자주포 200문을 주문하면 10년이 지나도 못 받습니다. 반면 한국은 즉시 납품이 가능합니다. 유럽의 방위산업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납품할 수 없는 무기는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제때 줄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라는 거죠. 근데 북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요즘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군사보도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미사일, 잠수함, 거의 매일 새로운 장면 나와요. 특히 핵잠수함 공개한 거 보셨어요? 8,700톤급이래요. 북한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핵잠수함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북한 핵잠수함 진짜 작동하는지 의문이거든요. 북한이 원자로 기술이 있긴 한데요. 잠수함에 들어갈 만큼 소형화된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지는 미지수예요. 전문가들도 회의적이고요. 그냥 선전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북한이 왜 이러는지 아세요? 조선노동당 대회가 곧 열리거든요. 5년 전에 약속했던 핵잠수함이랑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내부 정치용이라는 거죠. 김정은이 내가 약속한 거 다 지켰어. 이거 보여주려고 난리치는 거거든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분석한 거 보면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대요. 이게 김정은의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제재 완화가 절실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더 강한 패를 쥐고 협상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결과는 뻔해요. 근데 과정을 한번 보죠. 밀리터리 쇼라는 군사 전문 채널에서 이거 완전 자세히 분석했어요. 핵 위협, 군사력, 경제력, 국제 질서까지 다 숫자로 비교했거든요. 결론이 뭐냐면요.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건 위협의 크기가 아니라 국가의 진짜 체력과 준비된 힘이라는 거예요. 공중전부터 볼까요? 한국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40대 이상이죠. 북한 공군은요? 매그-29 몇 대가 전부예요. 나머지는 1950년대 매그-15, 매그-17 이런 골동품들이거든요. 진짜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물건들이에요. 공중전이 시작되는 순간 승패는 이미 갈려요. 한국 공군의 F-35가 북한 영공에 들어가면 북한은 아예 탐지도 못해요. 스텔스잖아요.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학살이 벌어지는 거죠. 북한 공군은 이륙도 못하고 활주로 해서 다 터질 거예요.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3척, 잠수함 18척을 운영하고 있어요. 북한 해군은요? 잠수정 몇 척이 전부고 대부분 노후화됐어요. 제대로 된 수상함도 없고요. 바다에서 싸우면 북한은 1시간도 못 버텨요. 진짜 압도적이거든요. 지상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져요. 한국은 K 흑표 전차, K9 자주포, K 스무 한장갑차 이런 최신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어요. 북한은요? 천마호는 1970년대 전차가 주력이에요. K 흑표랑 천마호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도 안 되죠. K의 120mm 활강포가 천마호를 맞추면 한 방에 관통이에요. 천마호의 포탄은 K의 장갑을 뚫지도 못하고요. 드론 전력도 비교가 안 돼요. 한국은 정찰 드론, 공격 드론, 자살 드론까지 다양한 무인기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북한은요? 드론 몇 대 있긴 한데 수준이 형편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봤잖아요. 한국은 이미 그 준비가 다 끝났어요. 전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어요. 요즘은 드론이 하늘을 장악하고 타격은 좌표로 계산되고 승패는 네트워크 속도에서 갈리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무장은 의미 없어. 탱크는 느리고 둔해서 시대에 뒤처졌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뭘 보여줬는지 아세요? 드론이 아무리 많아도 땅은 점령해야만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은 드론이 감시할 수 있어도 땅은 점령해야 하고 그 순간 전장의 중심에는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 없는 지상군은 전술이 아니라 희망에 의존하는 존재일 뿐이거든요. 디펜스 뉴스, 밀리터리닷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 이런 주요 군사 전문 매체들이 세계 전차 패권을 분석했는데요. 결론이 명확했어요. 성능 면에서 지금 이 순간 전차의 정점에는 대한민국, 미국, 독일 단 3나라만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내셔널 시큐리티 저널에서 2025년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전차 토보를 발표했거든요. 1위는 미국의 에미레이 SE-P3 에이브람스예요. 가격이 최대 170억 원이에요. 열화우라늄 장갑이랑 최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무장한 괴물이죠. 2위는 독일의 레오파드 EH예요. 이 전차는 2025년 기준 최신 패키지 가격이 무려 430억 원까지 치솟았어요. 120mm 활강포의 정밀도와 기계적 신뢰성으로 유명한 전차거든요. 유럽의 표준이라고 불렸던 물건이에요. 그리고 3위가 대한민국 K 흑표예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가격이에요. K는 100억에서 200억 원 사이예요. 같은 급의 서방 전차들이 300억, 400억 하는데 K는 절반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에 이 성능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충격은 내부에 있어요. K는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해서 승무원을 3명으로 줄였어요. 서방 전차들은 대부분 4명이 타는데 한국은 기술로 1명을 줄인 거예요. 자동 장전 장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러시아 T-14 아르마타도 자동 장전 장치 때문에 개발이 계속 지연됐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걸 해낸 거예요. 기동력은 더 무서워요. K는 산악 지형을 전제로 설계됐어요. 유기압 현수 장치가 있어서 차체를 올리고 내릴 수 있거든요. 지형에 맞춰서 자세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K를 세계 1위 기동 전차로 꼽았어요. 독일의 군사 전문 채널에서 K 흑표와 레오파드 2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초점이 단순한 서열이 아니었어요. 어느 쪽이 더 세냐가 아니라 어떤 전차가 미래 전장의 사고방식에 더 가깝냐를 분석한 거거든요. 레오파드는 여전히 정밀함과 신뢰성, 안정적인 방어 개념의 결정체였어요. 반면 K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더 빠른 판단, 더 민첩한 기동,
지형과 상황에 즉각 반응하는 설계 철학이거든요. 이제 전차의 싸움은 강철의 두께로 결정되지 않아요. 더 빨리 보고 더 먼저 판단하는 쪽이 살아남는 거예요. K는 여전히 진화 중인 전차예요. 현대의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언제나 아직 진화를 멈추지 않은 무기거든요. K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업그레이드 여지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강한데 계속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능동방어 체계 장착하고 새로운 포탄 개발하고 네트워크 중심 전투 체계 고도화하고 이런 게 다 가능한 플랫폼이거든요. 레오파드는 이미 완성형이에요. 더 이상 크게 개선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K는 아직 성장 중이라는 거죠. 10년 후에 K가 어디까지 진화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폴란드가 K를 1000대나 주문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지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본 거죠. K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2030년대, 2040년대까지 최전방에서 싸울 수 있는 전차예요. 레오파드는 2030년대가 되면 이미 구형이 될 거고요. 터키도 K 기술을 도입해서 알타이 전차를 만들고 있어요. 루마니아도 K 도입을 검토 중이고요. 호주도 관심 있다고 해요. 전 세계가 K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성능, 가격, 납기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전차가 K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 에이브람스는 성능은 최고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요. 독일 레오파드는 성능은 좋은데 납기가 10년씩 걸려요. 러시아 T-90은 가격은 싼데 성능이 형편없고요. K만이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액 좀 볼까요? 2023년 17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22조 원 정도죠. 2024년에는 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전통의 군사 강국이라던 프랑스, 독일, 영국을 다 제쳤어요. 이제 세계 무기 수출 순위에서 한국이 4위예요.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프랑스인데요. 한국이 이제 4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10위권 밖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위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성장 속도라는 거죠.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 방위산업 수출액이 거의 없어요. 일본이 무기를 수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거든요. 경쟁력이 없어서요. 일본이 만든 무기들은 가격은 비싸고 성능은 별로예요. 누가 사겠어요? 일본의 십식 전차라는 게 있는데요. 가격이 K보다 비싸요. 근데 성능은 K보다 떨어져요. 이게 말이 돼요? 일본 자위대도 십식 전차 잘 안 사요. 너무 비싸서요. 그래서 계속 90식 전차를 쓰고 있어요. 자기네 군대도 안 사는 무기를 누가 수출하겠어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무기 수출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중국산 무기의 이미지가 어때요? 싸구려잖아요. 중국산 무기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한 제3세계 국가들이에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사는 거죠. 한국산 무기는 달라요.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사요. 선진국들이 사는 거예요. 왜냐고요? 성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중국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한국 무기의 장점이 또 뭐냐면요. 기술 이전을 해준다는 거예요. 폴란드가 K를 주문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술 이전해주면 더 많이 살게요 이랬거든요. 한국은 흔쾌히 기술 이전을 해줬어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기술 이전 절대 안 해줘요. 자기네 기술 빼앗길까봐 난리거든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우리 기술 드릴게요. 대신 같이 발전해요.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을 더 신뢰하는 거죠. 폴란드랑 한국의 협력이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폴란드는 K 전차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다 샀어요. 거의 한국 무기 박람회 수준이에요. 폴란드 군대가 한국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양국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폴란드는 최신 무기를 빠르게 받고 한국은 실전 데이터를 받거든요. 폴란드가 러시아 국경 근처에 있어서 실전 배치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다음 세대 무기 개발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르웨이, 핀란드가 K9를 산 건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북극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자주포가 필요했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럽산 자주포들은 영하 20도만 넘어가면 말을 안 들어요. 유압이 얼어버리거든요. 근데 K군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해요. 이게 설계 단계부터 다른 거예요. 한국은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나라잖아요. 극한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게 기본이에요. 유럽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유럽은 겨울에 영하 10도만 돼도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 때도 그 정도만 고려하는 거죠. 근데 북유럽은 영하 30도,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에요. 유럽산 자주포는 거기서 못 써요. K9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무기의 경쟁력이에요. 한국은 극한 환경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무기를 만들어요. 여름엔 영상 35도, 겨울엔 영하 25도, 이런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게 한국 무기의 기본 스펙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환경에서는 다 작동하는 거예요. 중동 국가들도 한국 무기를 좋아해요. 이집트가 K9를 샀는데요. 사막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대요. 모래바람 불고 기온이 50도 넘어가도 멀쩡히 돌아가는 거예요. 유럽산 자주포는 사막에서 과열돼서 고장 나거든요. K9는 그런 거 없어요. 호주도 K9를 도입했어요. 호주는 또 환경이 독특해요. 엄청 덥고 건조하거든요. 근데 K9이 거기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거예요. 호주군이 K9 성능에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